안녕하세요. 항상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이 채널을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오늘은 용기를 내어 사연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집에서 살아온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된 이후로 인생이 꼬여버리긴 했지만요. 제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저희 학교에서 부잣집으로 유명한 남자였어요. 애들은 야, 쟤는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냐? 집이 엄청 부자인가 봐. 그러니까 맨날 입는 옷도 명품에다가 전부 다 메이커야. 완전 부러워. 친구들은 그 남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지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남자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는데 그때 마침 같은 봉사 동아리를 하게 된 거고 그 남자와 우연히 같은 조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저를 본 그 남자는 너 나랑 같은 경제학과 아니야? 너 얼굴은 많이 봤는데 오늘 이름은 처음 알았다? 나 과에 동기 없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에? 에? 알겠어. 그래, 좋지. 저희는 그때 처음으로 인연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저희의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 남자는 저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저희가 20대 중반인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미자야, 우리 꼭 결혼하자. 너랑 나는 결혼할 운명인 거야. 알겠지? 어? 갑자기 결혼? 당황스러운데. 그래. 어차피 우리 진지하게 사귀는 거니까 결혼 생각해보자.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저도 그렇고 그 남자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진심이었기 때문에 지체할 것도 없이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사 집안 딸이었고, 시댁은 아버님께서는 대기업 임원을 하셨고, 어머님께서는 주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대기업 임원인데 아버님 집안이 국회의원도 계시고 검사도 있으셔서 생각보다 뼈대가 굵은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재산이 엄청나게 풍족한 것은 물론이고요. 하여튼 저희 집안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시댁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집안의 차이를 사랑으로 저는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신혼 때만 해도 우리 마누라 얼굴 보면 내가 하루 동안 스트레스 쌓인 게 전부 내려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어. 우리 마누라 덕분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산다. 우리 마누라 사랑해. 내가 백년 천년 사랑해줄게. 등등의 달콤한 말들을 저에게 쏟아냈지만 결혼하고 딱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할 정도로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맨날 밤에 늦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술을 먹고 집안의 온 물건들을 다 던져버릴 정도로 폭력성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시댁에 문제가 터진 거였어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할 정도입니다. 저랑 남편이랑 한참 사이가 안 좋을 때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내가 당신이 뭐가 좋다고 결혼하자고 애를 쓴 건지 아직도 나는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결혼하기 전으로 돌리고 싶어. 맨날 집에 오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요구만 하는 당신을 보면 나는 미치겠어. 숨통이 꽉 막힌다고. 자기야, 어이없다. 자기야말로 너무 내로남불 아니야? 내가 무슨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당신 외박하지 말라고 말한 거고 술 취했다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 던지지 말라고 말한 건데 뭐가 문제인데? 이 정도 요구도 못하는 거야 내가? 못해. 니는 절대 못해 이 정도 요구. 남편은 저에게 쏜살같이 아주 매서운 독설들을 뿜어냈습니다. 저희 집안이랑 자기네 집안이랑 수준 차이가 나서 이 결혼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 지금은 너 얼굴이 늙어서 젊을 때만큼 이쁘지가 않다. 등등의 말들로요. 저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한스러운 마음에
어머님한테 제 마음을 털어놓았지요. 그래도 시댁 식구 중에선 어머님이 가장 공감 능력이 좋고 되게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어머님, 제가 요즘에 미치겠어요. 남편 때문에요. 남편이 맨날 집에 술 먹고 들어와서 난리 피우고, 저번에는 와인컵 들어있는 천장에서 컵들을 다 빼서 깨버렸다니까요. 제가 그걸 치우다가 발에 피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저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못 참겠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검사 출신에, 할머니는 대학병원 의대 교수님 출신에, 아빠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는데 니네 부모님은 초등교사 핫바리 일하지 않냐고 말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에휴, 내가 자식을 다 잘못 키워서 그래. 나도 똑같이 니네 시부한테 당하고 살았어.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약사가 되었는데, 약사가 되고 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난 이후로 강제로 가정주부가 되었지. 그런데 그때부터 나를 얼마나 무시한지 몰라. 집안에 돈도 없는 얼굴만 이쁘장한 애가 자기 돈 때문에 신분 상승했으니 자기한테 바짝 엎드리라고 완전히 가부장제의 끝판왕이었지. 네 시부는 애들이 있는 앞에서 내 뺨을 때리고 나를 무시했어.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 지 아빠 하는 행동 보고 배워서 내게 함부로 대하고 그게 마누라한테까지 이어진 거야. 에휴, 미안하다. 나는 우리 며느리 마음을 다 알아. 저는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어머님도 저처럼 남편에게 구박받고 집안 차이 난다고 한마디씩 들었다는 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그날 이후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사람 자체가 인자하시고 공감 능력도 좋으시고 따뜻하셨습니다. 다만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고통을 받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풀긴 풀었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당신 내 동창회에 데리고 가기도 창피해. 다른 내 친구들 와이프들은 옷도 고급으로 이쁘게 꾸미고 친정에서 준 돈으로 남자 기도 살려준다고 하던데 내 와이프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마음에 안 들어. 정말로. 그냥 이혼하자. 너랑 나랑은 물과 기름의 만남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극단적으로 제게 말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한 남편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고요.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람이 누군데? 술 먹고 와서 인사불성해서 나를 때린 건 누구고? 집안 물건 다 부숴버린 놈은 누군데? 당신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이혼 소송을 해도 내가 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자존심이 상한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먼저 걸어버렸어요. 변호사는 그간 남편의 행동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고, 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살기 싫다고 생각을 해서 이혼을 강행한 거죠. 그렇게 이혼을 한 저는 이혼 이후에 남편이 왜 저에게 그렇게까지 이혼을 하자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어이가 없는데 아버님께서 5 자식들에게 남은 재산을 분할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재산 정리는 빨리 하고 자기가 나중에 쓸 돈만 남겨두고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말하면서요. 남편은 그때 내가 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마누라랑 같이 써야 하잖아. 죽어도 그러기는 싫지. 이혼 안 하면 이 증여받은 재산도 시간이 지나면 마누라 몫이 생길 텐데 그건 정말 싫어. 이런 생각으로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한 거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놈의 미끼를 콱 물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한스러웠던지요. 내가 미쳤지. 그놈의 미끼를 물어버리고 끝까지 버텨서 복수해버릴걸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뒤통수를 완전히 강타한 사건이 또 생긴 거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할 때 저 몰래 만나던 상간녀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대학 동창이 미자야, 너 그거 아냐? 네 전 남편, 그러니까 태연이 오빠, 너랑 이혼 소송하기 전부터 하늘이랑 사귀고 있었대. 그게 뭔 소리야? 하늘이? 내 후배 그 김하늘? 그 이쁘장하고 부모님이 검사 변호사인 그 애? 미쳤네. 걔가 나 몰래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 난 그것도 모르고 남편 놈이 원하는 이혼해준 거고. 나 진짜 한스러워서 미치겠다. 어떻게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치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진짜. 저는 친구에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전 남편에게 한 방 맞았다고 생각이 든 나머지 펑펑 울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고 또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그 상간녀가 제가 아는 여자라서 더 화가 나기도 했고요. 이혼하고 나서도 전 남편에 대한 분이 안 풀린 저는 전 남편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신우, 그리고 남편 등 5남매가 아버님에게 증여를 받은 뒤에 입을 싹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래 있었던 지병이 심해지면서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일단은 애들한테 증여를 해주고 그 대가로 내가 아플 때 좀 돌봐달라고, 최소한 병원에는 데려다 달라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돈밖에 모르는 5남매는 아버님에게 증여를 받은 뒤 언제 자기네들이 모시겠다고 병간호 해드린다고 말했냐고 하면서 모른 척을 한 거였죠. 10수억이나 되는 돈들을 다들 한몫했으면서 입을 싹 닫았다는 게 너무나도 배신감이 크게 느껴진 아버님은 충격받아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다가 3개월 정도 투병하시고 바로 돌아가시게 된 거랍니다. 자식들 전부 장례지도사? 그 장례를 책임지는 분에게 에휴, 3일장은 무슨 3일장이에요. 최대한 짧게 하고 매장하는 거 말고 관리하는 거 쉽게 바로 태워버립시다. 화장으로 해서 납골당 뭐 이런 데 안치해두죠. 한 달에 3만 원이면 전부 다 관리까지 해준다는데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까지 귀찮게 일하고 돈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거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님은 돈 가진 지 아빠한테도 저러는데 나한테는 얼마나 모질게 할까. 자식놈들이 자식답지가 않고 아주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자식들과 연도 끊어지고 혼자서 거리를 배회하며 사신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말을 모두 들은 후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쓰레기 같은 자식들도 존재하는구나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더 이상 절대로 그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남편의 그 5자매들은 어머님과 바로 연을 끊어버리고 2명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나머지들은 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 없는 어머님만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젊은 날 목숨 바쳐서 전부 자식들 키워놨더니 뒤통수만 당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이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자꾸 가길래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자식들이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을 한 듯 보였지요. 속으로 그래, 이게 무슨 오지랖이야. 이미 남편이랑 나는 이혼한 사이고 불은 엎질러졌어. 그리고 그 집안이랑 나는 더 이상 연관이 없어. 다 부질없으니까 내 인생 잘 살아보자, 미자야 라고 생각을 한 뒤에 저는 이혼 후의 충격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일부러 바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 그래도 한결 상태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미자 씨 맞으시죠? 저희 여기 경찰서인데요. 네? 경찰서요? 경찰서에서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한강 다리 쪽에서 한 노숙자분이 쓰러져 계시다는 연락을 받아서 지금 병원으로 인계를 했는데요. 인적사항 조회가 안 되다 보니까 노숙자분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전화번호물을 발견했는데 여기 며느님 성함이랑 번호가 써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다른 분들 전화번호는 다 없는 전화라고 뜨고 유일하게 며느님 김미자 씨 번호만 통화음이 연결되어서요. 알고 보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식들이 자기가 모아둔 돈마저 뺏어버릴까봐 그게 너무나 무서워서 집을 나와서 아예 노숙 생활을 하면서 떠돌면서 사신 거였어요. 어머님도 그런 막장 집안에서 수십 년간 시달리면서 살아왔으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한강 다리 쪽에서 몸을 피하고 있다가 쓰러지셔서 시민들에게 발견된 거지요. 불쌍한 어머님, 약사 일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시댁에서 애나 돌보면서 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도 많이 당해서 길거리 생활을 한 거죠. 놀란 저는 바로 병원에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저 김미자입니다. 아까 경찰분께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 병실이 어디 있죠? 그분이시구나. 방문자 기록 쓰시고 301호로 가시면 됩니다. 병원에 간 저는 링게를 맞고 잠들어 계신 어머님을 보게 되었고 그때 의사쌤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보호자...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담낭 쪽에 혹이 발견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담낭 쪽 혹은 악성 종양인지 아닌지를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이 정도 크기의 악성 종양이면 길어봤자 시한부 3개월이고요. 네? 시한부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망한 소리예요. 저희 어머님 아직 젊은데. 저희도 악성 종양이 아니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정 취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 검사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니 일단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편안하게 환자분 해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설마 3개월 시한부가 되다니. 아닐 거야 생각했어요. 사실 3개월 시한부면 정말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저는 비록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님과의 사이는 좋았었고 아직도 어머님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최소한의 소식은 자식들에게 알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아주버님과 전 신우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저 미자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이번에 어머님 쓰러지신 거 아세요? 밖에서 노숙생활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셨는데 길거리에 있던 사람에게 발견되어서 이송되었어요. 아무리 돈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고 해도 최소한 본인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아프신데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솔병원 301호고 만약 몸에 있는 종양이 악성이면 시한부라고 하니까 후회하기 전에 빨리 가보세요. 그리고 제 전남편인 김태연한테도 좀 전해주시고요. 문자를 보내보았지만 그들의 답은 없었습니다. 묵묵부답이었고 오히려 신우는 옳게. 아니, 이제는 올케가 아니지. 미자 씨는 본인 부모랑 본인 집안이나 잘 챙길 것이지. 뭔 놈의 남의 집안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래? 웃긴다, 진짜로. 그냥 미자 씨 자기나 잘 살아. 우리는 이미 돈도 많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아줌마가 죽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라는 말로 저를 무척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것들은 진짜로 회생 불가능이구나. 돈에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어머님이 시한부 인생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한 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제가 5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님을 챙겨야겠다 싶었어요. 저도 돈이 없고 힘들어서 부모님 몰래 청소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제가 돈 버는 것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며칠 병실에서 어머님 곁을 지켰지요. 어머님은 자식들도 날 버렸는데 이혼한 우리 며느리만 나를 지키네.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잘 모르겠네. 그저 미안하기만 하네, 정말로.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자식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있으세요. 그래야지 어머님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 나를 이렇게 살뜰하게 생각해주고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종양이 악성으로 뜨면 골치가 아플 텐데.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일단 현재에 집중하시기로 해요. 먼 미래 걱정하시면 잘 될 일도 잘 안 되고 그런 법이에요. 저는 어머님을 달래드렸고 어머님은 다행히 진정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어머님이 조직 검사를 하는 날이 다가왔고 그때 갑자기 주섬주섬 어머님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더라고요. 며느리야, 만약에 내가 종양이 악성이 나와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 이 돈 우리 며느리 가져라. 이 돈 내가 자식들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야. 네 전 시아비한테 받은 생활비를 30년간 조금씩 떼어서 내가 그 집에서 버림받을 날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모아둔 거란다. 어머님은 갑자기 저에게 흰 색깔 봉투를 건네시는 겁니다. 놀란 저는 어머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그 봉투를 열어보았고 거기에는 1억짜리 수표 3장이 있었어요. 총 3억이었지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남편이 죽은 이후로 자식들의 태도를 보고 자기도 이 집안에 있으면 행복할 날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은행에서 바로 자기 돈을 찾아온 뒤에 그걸 품에 넣으면서 노숙 생활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서 그 돈을 안전한 사람에게 맡기거나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저에게 그 돈을 건넨 거죠. 저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아휴, 어머님 악성종양 아닐 거니까 이런 돈 저한테 주지 마시고 품에 꽁꽁 숨기세요. 그리고 저 이 돈 바라고 어머님한테 잘해준 거 아니니까 저한테 이런 거 주시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수술실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 마취가 되어서 나온 어머님을 본 저는 의사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어머님이 악성 종양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악성은 아니고 그냥 조직 혹이라서 저희가 떼어냈습니다. 생명에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생활하시는 데에도 지장은 없을 겁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2의 인생을 얻게 된 것이니 축하드립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정말로 큰 숨을 쉬면서 아주 안도를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던지요. 말도 못했습니다. 마취에서 깬 어머님에게 어머님, 그거 암 아니래요. 어머님 안 죽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돈 어머님이 이제 제2의 인생 사시는데 쓰셔야지요. 암이 아니래니?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암이 아니라니. 저는 어머님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면서 제게 씩 웃는 모습을 본 순간 너무나도 기뻤어요. 비록 내가 남편과의 연은 짧았지만 어머님과의 연은 정말 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어머님은 정말로 천만다행히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또다시 노숙 생활을 할까봐 두려워서 꽃집 창업을 제안했어요. 어머님, 요즘 실비 지원이라고 해서 꽃집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대요. 적은 자본금만 있으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꽃 팔 수 있게요. 어머님 꽃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그런 것도 있다니? 저는 어머님이 사회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드렸고, 어머님은 꽃집을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이 터진 거였지요. 지하철에서 꽃을 파는 어머님을 전 신우가 본 겁니다. 그래서 남매들에게 엄마가 어디서 돈이 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하철역 안에 꽃집을 차려서 일하고 있다고, 엄마가 우리 몰래 돈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아니냐고 조사해봐야 한다고 난리를 친 거였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5남매들에게 딱 말했어요. 당신들, 내가 김태현이랑 이혼하고 나서 당신네들 가족 문제에 더 이상 끼기 싫었는데 진짜 안 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마디 할게. 이제는 남남이니까 존댓말 할 필요도 없고, 아직도 어머님한테 뭐 돈 뜯을 거 없나 생각하는 거야? 미쳤어? 모기 같은 짓도 적당히 해야지 봐주는 거지. 도대체 어머님한테 돈을 얼마나 뜯고 싶어서 그래? 당신네들 최소 2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잖아. 뭐가 그렇게 궁해서 집 나가서 자식들이랑 연 끊은 어머님한테까지 또 돈을 뜯으려고 난리야? 그따구로 살지 마. 그리고 어머님, 당신네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 다들 네가 뭔데 참견이냐고 난리들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말해서, 어머님, 그 3억이요. 절대로 자식들한테 뺏기지 마세요. 잘 간수하셔야 해요. 꽃집이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버린 5자식들,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그놈들 지금 너무 심하게 돈독 올라서 돈이라면 뭐든 다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 욕심 때문에 지들이 자멸할 사람들이니 어머님,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 품지도 말고 그냥 꽃집만 생각하면서 사세요. 라고 말하며 어머님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생각한 게 딱 떨어져 맞았어요. 와, 진짜 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지꾀에 지네들이 걸려서 자멸을 한다던데 그 말이 아주 찰떡같이 딱 맞아떨어진 거였지요. 제 전남편이 해외 선물 투자로 하루아침에 4억이라는 큰 돈을 벌게 된 거였어요. 해외 선물 주식이라는 게 투자를 해서 잘 되면 10배, 100배까지 넘게 벌 수 있는 소위 요즘 코인보다 더 도박성이 강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절대로 손을 안 대는 건데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만 그거에 손을 대거든요. 제 전남편이 완전히 돈독이 올라서 그런 종목에 손을 댄 거고, 우연히 돈을 벌게 되어서 그 5남매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라는 상간녀가 얼굴 이쁘고 집안 좋지만 또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애거든요. 맨날 오빠, 나 백 사줘. 오빠, 나 이번에 신상 샤넬 구두 사줘. 이러면서 돈을 달라고 했나 봐요. 전 남편은 자기가 능력 있고 잘 나가는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발발대면서 돈을 벌려고 사활을 건 거고요. 그 5남매들은 지네들이 자격지심이 심하니까 돈으로 그 자격지심을 지우려고 한 거고. 하여튼 곁에서 보는 저는 아주 꼴불견이 따로 없었지요.
그런데 그 남매들이 제 전남편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부러워서 다들 불나방처럼 뛰어든 거였어요. 해외 선물 주식만 하면 나도 100억 정도 벌어서 남들을 다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되었겠어요? 초반에는 1억 투자해서 2, 3억 버니까 쏠쏠해서 적금 깨고 전세금 빼서 투자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큰 돈을 잃어버리니 만회한다고 마이너스 통장 뚫고 하다 보니 5남매 중에 3남매가 파산 신청하고 제 전남편이랑 신우는 집을 날려버린 상태가 된 거였어요. 제 전남편이 저희 대학 동기라서 전남편에 대한 소문이 엄청 빨리 돌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학 동기인 친구가 야 미자야, 네가 승리자다. 태연이 오빠, 네 전남편 이번에 도박 중독돼가지고 카지노 갔다가 영칠이 알지? 강원랜드에서 3년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애. 얘가 태연이 오빠 봤대. 태연이 오빠 거기서 경고받아서 끌려가서 한 달 출입금지 받았댄다. 이제는 거기서 유명하대. 젊은데 돈 욕심내다가 싹 다 멀어먹고 인생 그냥 망해버린 사람으로. 에휴, 어쩌냐. 너 진작에 이혼하길 잘했다. 그리고 그 상간녀도 돈돈거리다가 태연이 오빠 별 보잘것 없어지니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하더라고. 막장이지. 그런데 불륜하던 버릇 못 고쳐서 유부남 만나다가 딱 걸려서 소송당하고 그 남자 본처한테 머리 뜯겨서 삭발로 밀렸대. 그냥 삭발도 아니고 반질반질한 머리로 밀렸댄다. 보통이 아닌 본처한테 걸린 거지. 에휴, 잘 됐지 뭐. 네 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코푼격 아니야? 저는 친구의 그런 말을 듣고 잠시 너무 빵 터져서 파바박 웃었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전 남편이 결국 도박 중독으로 그 많은 재산을 싹 다 탕진하고 저랑 이혼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상간녀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나름대로 되게 통쾌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사이다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저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전 남편만 망한 게 아니라 돈독이 올라서 지 부모도 돈 뽑아주는 기계로 취급한 그들이 완전히 돈 때문에 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지 부모까지 버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솔직히 말하면 선은 지키면서 지네들 욕심을 부려야 하잖아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었는데 결국에 선은 악을 이긴다고 그들은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찌나 통쾌하던지 어머님한테 이 소식을 전했고 어머님은 그래, 그렇게 돈을 밝히는 애들이니 언젠간 걔네들이 그럴 줄 알았다. 걔네 아빠가 걔네들을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살 만큼 살아보니 돈은 그냥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인 거고 그게 절대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보장은 없더라. 에휴, 그래도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죽을 뻔한 목숨을 살리고 이렇게 정신 차려서 내가 좋아하는 꽃 관련 일도 하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꽉 찬 상태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네. 고맙다, 우리 며느리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한 거고요. 다른 사람이어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제가 결혼 생활로 힘들 때 저에게 힘을 주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어머님이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제는 나쁜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더 성장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지요. 아직까지는 직업적으로 안정을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 우리네 인생이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우리만 잘하고 잘 산다면 되는 거야.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알겠지? 어머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씩 웃었습니다. 저도 역시 어머님의 눈을 보면서 씩 웃었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더 통쾌한 것은 남편이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상간녀에게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자야, 잘 살고 있냐? 나 요즘 힘들다. 밑바닥 찍어보니까 네가 얼마나 내 인생에서 소중한지 알 것 같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나 너라는 진국인 여자를 하찮게 대하고 내가 바보였지. 우리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되냐? 미안해 진짜. 내가 바보였어. 나 좀 용서해줘. 나 좀 거두어주라. 네가 우리 엄마 거두어준 것처럼 너도 나 불쌍하게 여겨서 다시 시작할 기회 주면 안 되냐? 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던 저는 미안한데 2번 태어나도 너랑은 결혼 안 해. 무인도에 우리 둘만 있어도 네 같은 쓰레기 놈이랑은 손도 안 잡아. 너 같은 애랑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내 머리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 같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 걸지도 마. 확 죽방으로 네 앞니 부러뜨리기 전에. 나 요즘 복싱 배우는 거 알지? 너 같은 재수없는 빼빼로 같은 멸치놈 강냉이 부시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니 연락 진짜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 덩치 있고 남편이랑 키도 똑같은 상태로 운동까지 하니까 제가 진짜 전 남편 강냉이를 털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전 남편이 너무너무 웃기면서도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되게 통쾌했네요. 결국에 저에게 매달리는 전 남편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꼴 좋다는 생각이에요. 에휴, 여러분, 결혼 전에 너무 돈 밝히고 돈돈거리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어머님이랑 저는 보란듯이 잘 살아보려고요. 감사합니다.